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 김수진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혼자 서울 외곽의 원룸에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꽤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병원과 임대 건물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오빠 하나와 함께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사람들은 말하겠죠. 하지만 그건 겉으로 보기에 그랬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2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도 병도 아닌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다 망가졌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엔 말도 거의 없었고 저와는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더 그랬습니다. 말을 걸면 짧게 응? 그래 정도만 하시고 잘못이라도 하면 손찌검까진 안 했지만 집안엔 숨이 막히는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오빠는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병원 일도 일찍부터 거들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오빠는 참 든든하겠네. 수진이 너도 오빠 본받아야지. 근데 이상하죠. 오빠가 커갈수록 저는 집안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아버지는 무심했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건 원래 네가 해야 할 일이라며 웃음 한 번 없이 말했어요. 결국 저는 대학도 지방국립대 간호학과에 겨우 들어갔고 졸업 후엔 서울로 올라와 병원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는 명절에도 집에 잘 안 갔습니다. 가도 늘 외로웠으니까요. 식탁에서 제가 앉을 자리는 늘 구석이었고 대화는 오빠와 아버지 둘 사이에서만 오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얼마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바로 고향병원으로 내려갔고 응급실 앞에서 처음으로 오빠를 마주했습니다. 너 이제 나타났냐? 그게 오빠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짧은 한마디에 다시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있던 오빠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침 속에는 무언가 날카롭고 단단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느껴온 감정이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저보다 위에 있었고 저를 동생이 아니라 문제처럼 대했습니다. 오빠, 아버지는 지금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오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의식 없어. 중환자실로 바로 들어갔어. 뇌출혈.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을 본 게 언제였던가. 그때 나는 어떤 표정이었고 어떤 말로 인사를 했더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은 하얗고 가슴은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감정을 오빠는 전혀 이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괜히 온 거 아니야? 아버지한텐 신경도 안 쓰더니.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놀라서 온 거야. 놀라서? 너 그동안 명절에 전화 한 통 제대로 한 적 있었냐? 그 말에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나는 도망쳤던 거니까요. 그날 병원 대기실에서 오빠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저는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과 아버지 병원의 직원들이 조문을 왔고 저는 거의 기계처럼 인사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빈소 한 구석에 앉아 아버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오빠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유언장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고 그날 밤 오빠가 꺼낸 말은 제게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병원, 건물, 땅. 전부 나한테 상속되는 걸로 정리돼 있어. 유언장, 아버지가 공증까지 받아놨어. 저는 멍하니 오빠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어? 없어. 넌 이미 가족 아니잖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그래, 명절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하고. 아버지 병원에 무슨 일 있는지도 모르는 애가 무슨 가족이야. 분명 몇 시간 전까지 저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언장 나도 볼 수 있어? 오빠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죠. 왜? 괜히 분쟁 만들지 마. 아버지 뜻은 확실해. 너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고.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오빠의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쫓아내기 위해 준비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분쟁 만들지 마. 그 말이 특히 뇌리에 박혔습니다. 누가 봐도 방어적인 말이었고 준비된 대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차에 앉았을 때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감정도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모욕감, 그리고 이상하게 끓어오르는 의문. 정말 아무 말도 없이 날 지운 걸까? 아버지란 사람은 그렇게 냉정한 사람일 뿐이었을까? 마음 한켠에선 그럴 수도 있다는 체념이 올라왔습니다. 평생 인정받은 적도 사랑받은 적도 없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달고 살았던 제가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그런 위치였던 게 당연한 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해서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오빠의 말투, 눈빛, 그날의 분위기. 어딘가 숨기는 게 있어. 며칠 뒤 저는 다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혼자 들어간 건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정적이 귀를 때렸고 거실엔 아버지의 간단한 유품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함을 꺼내 뒤졌습니다. 공증된 유언장이라면 원본이나 사본이 이 집 어딘가에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고 아버지 성격상 중요한 문서를 함부로 폐기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몇십 분을 뒤진 끝에 서류 더미 사이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김수진에게라고 적힌 투박한 봉투.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펼치자 손때 묻은 자필 유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은 큰딸 김수진에게 상속함. 집, 병원, 건물 등 모든 권리는 딸에게 이전하며 그 이유는 딸이 이 집안에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필체가 틀림없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장례식장의 오빠 말. 공증된 유언장이 따로 있다. 넌 가족이 아니다. 괜히 분쟁 만들지 마. 이 모든 말들이 진짜 유언장을 덮으려는 의도였던 걸까요? 그렇다면 오빠는 이 유언장을 알고 있었던 걸까? 저는 손에 쥔 유언장을 꼭 쥐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집 한가운데서 너무도 낯선 진실과 마주한 채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은 뒤엉킨 퍼즐 조각들로 가득했고 무언가를 파헤쳐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손에 넣은 유언장은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공증되지 않은 자필 유언장이라는 것이었고 오빠가 말한 유언장이 진짜로 공증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오빠 쪽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내 이름을 적었는지, 그리고 오빠가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그 모든 것에 답이 필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병원 관계자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던 간호부장님이었습니다. 평소엔 딱딱했던 분이었지만 제가 어릴 때 종종 간식을 주시던 따뜻한 분이었죠. 부장님,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얘기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조심스레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알 수 있겠니? 근데 이상하긴 했어. 갑자기 네 오빠가 아버지 개인 문서함을 가져갔다더라. 문서함이요? 응,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밤늦게 병원에서 너희 집으로 들렀다더라고.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는 아버지가 쓰러진 당일 밤 장례식장에서도 말하지 않았던 행동을 이미 했던 겁니다. 혹시 오빠가 그 문서함 안에 있던 자필 유언장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공증된 다른 유언장을 새로 준비한 건 아닐까? 그 의심은 생각할수록 논리적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하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들춰봤습니다. 편지 뒷면에 적힌 날짜는 딱 3년 전이었습니다. 그 무렵은 제가 마지막으로 집을 찾아갔다가 오빠랑 크게 싸운 뒤 다시는 집에 안 간 바로 그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남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빠가 가지고 있는 공증된 유언장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
그게 진짜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빠를 직접 마주하기로, 그리고 모든 걸 물어보기로.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너무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아버지 유언장 봤어. 얘기 좀 하자. 집에서 기다릴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선 오빠의 얼굴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오빠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익은 거실, 오래된 식탁, 그리고 그 위에 펼쳐진 유언장 한 장. 그제야 그는 무거운 눈빛으로 제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봤구나. 그 말 한마디. 그걸로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오빠는 그 유언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숨겼다는 사실도 감췄다는 죄책감도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신 유언장이야.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제 질문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그때는 네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격? 누가 누구한테 자격을 말하는 거야? 넌 도망쳤잖아, 수진아.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 힘들어질 때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도 애였어, 오빠. 나도 힘들었어. 왜 나만 그 감정을 참아야 해? 왜 나만 버티길 바랐는데? 그제야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우리 둘 사이에 처음으로 마주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썼어. 아버지는 칭찬 같은 건 안 하셨지만 그래도 병원같이 지키면서 아들답다는 말 들으면 그게 자랑이었어. 그 말엔 묘한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한테 전 재산을 남긴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무너졌어. 저는 처음으로 오빠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그의 기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 딸에게 모든 걸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을 상실감, 혼란, 질투.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속이고 뺏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럼 넌 그 유언장을 숨기고 새로 공증을 받은 거야? 잠시 망설이던 오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마음 바꾸실 줄 알았어. 아니면 넌 모르고 지나가겠지 싶었고.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심이었던 것들이 모두 사실로 굳어지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넌 아버지를 위해 산 거야? 아니면 아버지의 재산을 위해 산 거야? 제 말에 오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완벽한 형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철저하고 항상 올바르다고 믿었던 사람. 그 껍데기 뒤에 사랑받고 싶었지만 끝내 채워지지 못한 아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다른 방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오빠는 왜 그렇게까지 아버지의 진심을 지우려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왜 마지막에 제 이름을 적었던 건지. 아직 풀리지 않은 진실이 이 집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어릴 적 그 차가운 공기가 여전히 벽과 바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다시금 나 자신을 꺼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걸까? 정말 유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아버지가 날 사랑했다고 그 말 한마디 들었어야 했던 걸까?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12살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내가 울고 있던 거실 한가운데에서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틀어졌고 눈길 한 번에도 벽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도망쳤고 오빠는 그 안에 남아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왜 마지막 유언장에 내 이름을 적었던 걸까? 그 의문을 풀고 싶어 나는 새벽녘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긴 아무도 손대지 않은 듯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었고 책장 한 칸엔 아주 낡은 앨범 몇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기였던 나와 오빠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길을 멈추게 한 건 그 다음 장에 붙은 어떤 사진이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 선 나, 그리고 옆에서 그걸 어설프게 잘라주는 아버지. 내 기억 속엔 없는 장면이었는데 그 사진 속에 나는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적힌 날짜는 2002년 3월 12일 마이너스 수진이 12번째 생일. 바로 엄마가 돌아가신 그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흘려 쓴 메모처럼 누군가 급히 적은 듯한 글씨. 그날 처음으로 웃었다. 수진이 나중에라도 이날을 기억해줬으면. 나는 널 사랑했단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널 사랑했단다. 왜 아버지는 이 말을 내게 직접 하지 못했을까? 왜 살아있을 때 그 어떤 따뜻한 말도 건네지 못했을까? 그때였습니다. 문득 머릿속을 스친 장면. 내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던 날, 문 앞에 잠시 멈춰선 아버지가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닫았던 그 모습. 그건 아마도 이 말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널 사랑했다. 그 말 한마디를 끝내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내게 유언장과 메모만을 남겼던 걸지도 모릅니다. 나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손끝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표현할 줄 몰랐을 뿐 언제나 내 곁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단지 내가 너무 오랫동안 미움이라는 렌즈로 그를 바라봤던 거였죠. 그리고 그제야 나는 유산이라는 말의 의미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증명이었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내내 잠도 못 자고 앨범을 품에 안은 채 서재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고 그 따뜻함이 조금은 얼어있던 가슴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전부 풀어주진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오빠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걸까 망설이던 끝에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사진과 글을 오빠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봤어? 아버지가 내 생일날 이런 메모를 남기셨더라.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사진을 바라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 이 사진 처음 봐. 나도 기억 안 나. 근데 이상하게 이 메모를 읽고 나니까 좀 알 것 같더라. 오빠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던 끝에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사실 아버지가 네 이름으로 유언장 작성했다고 했을 때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옆에서 그 사람 병원 지켜왔고 경영도 내가 했고 그 사람은 항상 너를 무시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평생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 없었으니까. 오빠는 시선을 피해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유언장 봤을 때 도무지 납득이 안 됐어. 속으로 생각했지. 이건 감정적인 실수다. 아버지가 지금 혼란스러워서 이러는 거다. 그리고는 내가 병원 법무사한테 말했어. 공증 준비하자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철렁 무너졌습니다. 그럼 넌 그 자필 유언장 알고도 덮은 거야?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 인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 아직도 그게 아버지의 실수였다고 생각해? 오빠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앨범, 그리고 내 반응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긴 했어. 그 사람 말은 안 했지만 널 많이 생각했던 것 같더라. 근데 왜 그런 표현 한 번을 안 했을까? 몰라. 그 사람도 감정 표현 잘 못하셨잖아. 우리한테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준 적 있나? 그게 그 사람 방식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공기 속에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처음으로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오빠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나한테 편지 하나 맡기셨었어. 네가 읽으면 안 되고 수진이한테 직접 전해줘라. 그 말 했었거든. 나는 온몸이 굳는 듯 했습니다. 그럼 그 편지 지금 있어? 오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가방을 열고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진이에게.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마지막 봉투였습니다. 이 편지 안에 그 모든 진심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가볍지만 묵직했고 익숙한 글씨임에도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어 그 안에 접힌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 장짜리 노란 종이. 그리고 그 위에 또박또박 적힌 아버지의 마지막 말들. 수진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땐 아마 나는 없겠지? 그러니까 이제야 이런 편지를 남긴다는 게 부끄럽고 후회스럽구나.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의자를 고쳐 앉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내 엄마가 떠난 날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근데 널 보면 자꾸 엄마 얼굴이 겹쳐 보였어. 네가 울면 그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더 못 다가갔다.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닮은 널 보는 게 그토록 아팠던 거다. 그래서 미워한 척했다. 냉정한 척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그 침묵 뒤에 숨어있던 진심. 나는 내가 엄마처럼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네가 나를 멀리하길 바랐다.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지. 그게 아버지란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이었다.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토록 차갑게 군 것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어서였다는 걸. 나는 수완이도 아꼈지만 넌 내가 제대로 표현조차 못한 첫사랑의 흔적이었다. 그래서 유산을 네게 남겼다. 돈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용서이자 사랑이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사랑했다.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편지를 들고 있던 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나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평생 듣지 못했던 단어. 사랑했다는 말. 그게 왜 이렇게 늦었는지, 왜 이토록 깊은 상처 뒤에 와닿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잠시 뒤 고개를 든 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없이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도 같은 시간을 지나왔던 겁니다. 오빠, 이 편지 나만 받은 게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말하자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 사람은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우리 둘 다 그걸 이제야 이해하는 거지. 그 순간 오빠와 나 사이에 긴 세월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몰랐던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외면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유산이 단지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용기, 한 가족의 상처,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화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작은 불을 피워 오래된 유품들을 태우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옷가지, 아버지의 낡은 수첩, 그리고 아버지가 사용하던 진료일지까지. 하나하나 불길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안의 오래된 감정도 함께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던 오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처음엔 그 유언장 보고 정말 배신감 들었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 병원도 지켰고 집도 관리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한테 진짜로 사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을 거야. 우리한테 직접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라서. 오빠는 뜨거운 입김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래? 유사는? 그 질문에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걸 내가 가져도 되는 건지, 정말 그게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건지. 병원은 오빠가 계속 운영하는 게 맞아. 내가 말하자 오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응, 아버지가 나한테 남기고 싶었던 건 병원이 아니라 마음이었을 거야. 오빠는 한참을 입을 다문 채 생각에 잠겼고 잠시 뒤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건물 명의도 병원도 내 이름으로 두되 아버지 이름으로 기부재단 하나 만들면 어때? 장학금 같은 거. 네가 대표하고 엄마 이름으로 운영하는 거야. 나는 그 말에 순간 목이 맸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이 집에서 다시 불릴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가족이 처음으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우리 셋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주 앉아. 한 가족으로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하지만 그들의 이름으로 다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을 말이죠. 집안은 여전히 오래됐고, 벽지도 낡았지만 그 공간 안에는 조금씩 따뜻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야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나는 다시 아버지의 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봄이 왔고 잿빛이던 나무엔 새순이 올라와 있었으며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날은 작은 장학재단의 현판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김은영 장학재단? 엄마의 이름을 건 그 조그마한 시작. 아버지와 엄마의 이름을 통해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건넬 수 있다는 게 참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빠는 병원 운영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조금씩 천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내게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어린 나와 오빠,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가 한 조그만 찻집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 나는 사진을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는데 따뜻해 보여. 오빠는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웃은 적도 있었더라.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어쩌면 그렇게 흐릿해진 장면을 다시 한 장 한 장 꺼내보는 일이 아닐까? 모진 기억 속에서도 한 줄기 따뜻함을 찾아내는 일. 아버지는 끝내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못했지만 그 침묵 속에 숨어있던 진심은 결국 내게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 나를 딸이라 불러줬고 내게 마음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그건 유산이 아니라 그가 평생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뒤늦게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문을 닫고 집을 나서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나도 괜찮아.